아내의 커피에는 독이 있다. 200억 재산과 2번의 배신? 그와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내와 동생의 배신을 겪는 한 남성의 독이 든 사랑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한 한 남성의 증오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와 구원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인간의 삶이 가진 깊은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충북의 고요한 겨울 아침. 날 죽이려고 했어.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 들려온 음성은 믿기지 않을 만큼 담담했다. 60 중반의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20년간 자신의 아내가 매일 아침 타주던 커피에 조금씩 독을 탔다는 것. 그것도 그를 평생 따르던 동생과 공모해서.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던 아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흰 침대 시트를 적시는 눈물.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음모와 배신의 실체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이었던 것만 같았다. 1960년 충북 청원의 작은 마을. 아버지, 동생이 또 열이 나요. 10살배기 소녀는 허겁지겁 마을 어귀를 달렸다. 논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였다. 4살배기 동생은 이틀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어서 가보자. 아버지의 굵은 손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동안 소년의 머릿속에는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폐결핵, 그것은 그들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첫 번째 시련이었다. 어머니는 겨우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끝없는 고단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아가 있으니까 괜찮아. 동생은 열에 들떠 숨을 몰아쉬면서도 형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소녀는 동생의 이마에 손수건을 얹어주었다. 그때부터였을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그의 가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걱정 마. 형이 꼭 지켜줄게. 그날 밤 동생의 열은 겨우 내렸다. 하지만 가난의 그림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큰아들인 그는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다. 학교를 다녀와서도 그는 쉴 수가 없었다. 동생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그의 몫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저렇게 어린 것이 동생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 하지만 그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부심이 있었다. 자신이 있어 동생이 편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형아, 나중에 커서 꼭 은혜 갚을게. 동생의 순진한 약속에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동생은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그는 그런 동생을 자랑스러워했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동생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1980년 봄, 마을을 뒤덮은 벚꽃 잔치가 한창일 때였다. 아버지, 논두렁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한 건 그였다. 뇌출혈이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더 이상 농사일은 불가능했다. 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그에게 운명은 또 다른 선택을 강요했다. 형, 제발. 대학 가야 해요. 동생은 울면서 매달렸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대전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한 그는 주말마다 고향을 오가며 아버지와 동생을 돌봤다. 이 녀석,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 형이 다 책임질 테니까. 공장에서의 생활은 고되었다. 하루 12시간 노동에 야근도 잦았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견뎌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봐, 자네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공장장은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았다. 21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반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밤마다 기술 서적을 읽으며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8년 그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왔다. 거래처였던 일본 기업에서 기술 연수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 2년간의 연수 기회입니다. 자네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도쿄 근교의 공장에서 시작된 연수 생활. 그는 일본의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밤마다 기술 매뉴얼을 베끼고 현장에서는 일본 기술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술이면 야간 자습실에서 기술 노트를 정리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창업의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귀국을 앞둔 어느 날 일본 공장장이 그를 불렀다. 자네에게 좋은 제안이 있네. 우리 회사에 남지 않겠나?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1990년 귀국. 서울역에 내린 그를 가장 먼저 반긴 건 동생이었다.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동생의 모습에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형,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전자부품 공장을 차리겠다는 것.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작지만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형,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형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동생은 대학 시절부터 과외로 모아둔 1,000만 원을 내놓았다. 형을 위해 모아둔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1991년 봄, 충북 청주의 작은 공단에 그들의 회사가 문을 열었다. 부모님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작한 작은 공장. 직원은 고작 5명이었지만 희망만큼은 누구보다 컸다. 1991년 늦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거래처에서 새로운 격리 직원이 있었다.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첫눈에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까만 곱슬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 나지막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서류를 검토할 때의 꼼꼼한 태도까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는 어쩐지 말을 더듬었다. 30이 넘도록 여자를 제대로 본 적 없던 그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동생이 살짝 미소 지었다. 형님, 점심 식사라도 대접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 점심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고향이 충남 공주라는 것,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것,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 말에 그는 가슴 한켠이 저려왔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주말이면 공주 마곡사에 들러 산책을 하고 때로는 늦은 밤까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빠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동생을 그렇게 아끼시고. 그녀의 말에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큰 위로였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겨울, 서울의 한 찻집. 누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와 동생이 마주 앉아 있었다. 둘의 눈빛에는 형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야. 그들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 난 오빠의 회사를 키우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필요해.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다. 형의 회사를 성장시키고 적절한 때가 되면 그것을 동생에게 넘기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한 모두를 위한 길이었다. 회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수출 시장을 확대했다.
1999년 직원이 10명을 넘어섰고 2000년에는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형님은 역시 대단하세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이렇게 키우시다니. 동생의 칭찬에 그는 겸손히 웃어넘겼다. 동생은 영업을 맡아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해외 거래처 발굴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이건 다 동생 덕분이야. 내가 있어 든든해. 퇴근 후 마시는 소주 한 잔, 그들은 여전히 친밀한 형제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동생의 가슴 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2002년 늦여름, 회사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연매출 200억을 돌파했고, 일본 수출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장님, 일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불량품이 대량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품질 문제가 제기된 적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일부 핵심 부품이 승인되지 않은 저품질 제품으로 몰래 교체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재팀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의문은 깊어졌다. 누군가가 고의로 조작한 것이 분명했지만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재열장, 은밀한 음모. 같은 시기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동생은 검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는 일본 경쟁사의 임원이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훌륭해. 이대로만 진행되면 6개월 안에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다. 형의 회사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품질 문제를 일으켜 신용도를 떨어뜨린 뒤 거래처들을 하나둘 가로채는 것. 그 대가로 동생은 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 설립권을 약속받았다. 형님은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죠? 잠시 망설이는 듯한 동생의 표정에 남자가 비웃었다. 자네가 망설일 때는 이미 지났어. 이제 와서 형제를 운운하기엔 너무 늦었지 않나?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생은 한 카페에 들렀다. 그곳에서 형수를 만났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더 이상 회사 격리 직원이었던 때의 소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네. 하지만 누나, 이게 과연 지금 와서 망설이면 안 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무색무취의 액체가 담긴 병이었다. 이걸 매일 조금씩 커피에 타는 거예요.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님을 죽이자는 건가요? 죽이는 게 아니야. 그저 서서히 약해지게 만드는 거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워 보여야 해. 그제야 동생은 깨달았다. 형수가 얼마 전 들들볶던 고액 생명보험 가입의 진짜 의도를. 2003년 초 회사는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이탈했고 은행은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지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집에서는 변함없이 아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제가 커피 탔어요. 매일 아침 그녀는 변함없이 커피를 타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 커피 속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2023년 겨울, 한 통의 익명 편지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해치려 합니다. 커피에 조금씩 비소를 타고 있어요. 증거를 잘 살펴보세요. 편지와 함께 동봉된 사진들, 새벽녘 아내가 약국에서 수상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 인터넷으로 비소를 검색하는 장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동생과 은밀히 만나는 장면들이었다. 이럴 수가.
처음에는 믿기 싫었다. 하지만 의심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아내가 매일 아침 자신의 커피만 따로 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몰래 커피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미량의 비소가 검출된 것이다. 양은 치사량에 이르지 않았지만 장기간 복용 시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평생을 바쳐 키운 동생과 20년을 함께한 아내의 배신. 그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매일 밤 소주병을 비우며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을 위해 희생한 날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그리고 회사를 일구며 꿈꾸었던 미래까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느 날은 옥상에 올라가 난간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이 찾아왔다.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난 후 처음으로 옛 직원이 그를 찾아왔다. 김 반장이었다. 20년 전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다. 무슨 일이요, 김 반장? 사장님, 제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아프네요. 심장병입니다. 김 반장의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 환자였다. 수술비가 없어 몇 년째 수술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회사가 망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자신의 불행에만 매몰되어 있던 그는 처음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다음 날 그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다. 은행에 가서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나 법적 절차를 상담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데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는 의료지원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을 돕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김 반장, 걱정하지 마시오. 아드님 수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결정에 김 반장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옥죄고 있던 증오의 사슬을 녹이기 시작했다. 의료지원 재단 설립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김 반장의 아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제 딸도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투병 중인데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그 자신도 치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거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와 동생은 그의 재산을 재단에 헌납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형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생은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시도까지 했다. 정신과 의사를 매수해 강박증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당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내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 제 길은 정해졌습니다. 그즈음 뜻밖의 인물이 그를 찾아왔다. 동생의 전 약혼자였다. 오빠, 더 이상은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동생과 현재의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연인 사이였다는 것. 심지어 둘의 관계는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오빠의 회사를 차지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20년간의 거짓된 삶, 계획된 배신, 그리고 독살 시도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아내의 독살 시도, 동생의 회사 침탈 계획, 모든 것이 하나둘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자백도 받아냈고요. 형사의 보고를 들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그저 긴 악몽이 끝났다는 허탈감뿐이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재판만 남았네요. 재판 중 아내와 동생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함도 기만도 없었다. 그저 깊은 후회의 빛만이 서려 있었다. 피고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물음에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네, 있습니다. 법정은 숨죽였다. 모두가 그의 분노와 저주를 예상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검사도 변호인도 방청석의 사람들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용서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저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아내와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아내는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생은 배임수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면회를 가보시겠습니까? 교도소 관계자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재단 일에 더욱 매진했다. 심장병 환자 지원에서 시작한 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난치병 어린이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넓어졌다. 그로부터 1년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교도소에서 아내가 다른 재소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재소자 자녀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교도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동생은 시골의 한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형님, 제가 지금이라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보내온 편지에는 그간의 뉘우침과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5년이 흘렀다. 의료지원재단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가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딸이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이제 학교도 다닐 수 있대요. 환자 가족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그때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상처가 결국은 더 큰 치유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봄날 그는 마침내 교도소로 향했다. 아내와의 첫 면회였다. 많이 늦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백발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니요.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네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2025년 봄,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강당에는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단상에 선 그는 잠시 말을 잊었다. 객석에는 출소한 아내도 동생도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진정한 구원입니다. 강당에 눈물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2030년 겨울, 충북의 한 병실. 할아버지, 이제 곧 퇴원하시겠어요. 김 반장의 손자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이제는 의대생이 된 그 아이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래, 내 덕분이구나.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후 소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
할아버지 덕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님 덕분이죠. 그는 미소 지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아내는 출소 후 재단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을 돕는 일이었다. 동생은 지방의 작은 고아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봐요. 점심시간입니다. 문득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옛 경쟁사 임원의 딸이었다. 아버지의 잘못을 갚겠다며 재단 산하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커피도 준비해 왔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커피. 한때는 그에게 독이었던 것.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고맙구나. 따뜻한 커피 향이 병실에 퍼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아. 그가 중얼거렸다. 무엇을요? 우리 인생이 참 이상하다는 걸. 한때는 독이었던 것이 약이 되고 원수였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려는 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은 것 같아. 병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마치 새로운 봄을 예고하는 것처럼. 구독자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